자, 그럼 이제 총평을 보셨을 테니까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를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가볍게 한번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자,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전시 중인 이 유물은 가 시대에 주로 사용된 주먹도끼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주먹도끼. 찍는 부분과 자르는 날이 모두 있어 쓰임새가 많았답니다. 보통 구석기 시대 유물 그러면 주먹도끼나 집게, 후기로 가면서 약간 무슨 개 등장한다 그랬죠. 뭐 찌르개라든가 뚜르개라든가, 나중에 마주후기 가면은 승배찌르개처럼 자루를 달아가지고 쓰는 뾰족한 작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렇게 딱 봐도 이거 어디다 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으로 쥐고 쓴 것 같은데 용도를 모르는 다용도 석기라고 표현했었죠. 보다시피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때릴 때도 쓰고 사냥할 때도 쓰고 땅을 팔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썼던 이런 주먹도끼가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느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요건 시대가 구석기로구나 하고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구석기 시대. 뭐 힌트라고는 주먹도끼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석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아볼까요? 자, 1번 청동방울을 지닌 제사장 되어 있네요. 뭐 청동방울이야 당연히 청동기 시대 들어가야 나오겠죠. 청동기 시대 때 방울 같은 제기용, 제사용 도구를 많이 사용했다 그랬었고요. 움집에서 불을 피우는 청년 되어 있는데 움집은 신석기 시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바위 근처에 살거나 막집 정도를 짓는 게 일반적. 막집이 뭐라고요? 막 지은 집? 아니죠. 움막집 그랬습니다. 이렇게 텐트처럼 기둥에다가 움막 하나 딱 쳐놓고 다니는 그런 집들. 임시거처겠지. 자, 철을 댄 쟁기로 밭을 가는 농민, 뭐 철은 당연히 철기 시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채집과 사냥을 하며 이동 생활을 했단다. 구석기대는 방금 봤던 주먹도끼 같은 걸 들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워낙 날씨도 추웠고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생존이 아주 희박했던 그런 시기라 그랬거든요. 채집과 사냥, 이동 생활했다는 4번이 정답 되겠죠? 흉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국왕, 왕이 있다는 얘기는 정치 권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적어도 연맹왕국 단계 들어가야 등장하는 표현일 겁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요?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철 등이 대표적인 음서를 이용하여 권력을 세습함, 대규모 농장을 소유함.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구? 권문세족. 권력이 있는 가문, 세력이 있는 족속. 기철은 공민왕 때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되는 바람에 아주 기세가 높았었던 그런 분이 기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음서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기 때 과거보다도 가문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관직이 오르는 그런 장치였었죠.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농장뿐 아니라 노비도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농장과 노비를 다 아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당시 나라에서는 땅과 백성을 바로잡아서 세금을 걷기 위하여 땅과 백성을 바로잡아서 뭔가 해보려는 요 정도 한자 우리 알고 있죠. 그래도 밭전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백성민자. 그래서 땅과 백성을 바로잡는 전민 변정 사업을 통해서 농장과 노비를 깨뜨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권문수족 어느 시기 때? 원간섭기 때 친원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원간섭기에 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이를테면 몽골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매를 잘 길러가지고 원나라에 아부하면서 매를 갖다 바쳤던 사람, 혹은 방금 봤던 기철처럼 자기 여동생이 공료로 끌려갔다가 원나라 황후가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등등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원간섭기 지배 세력이다라는 5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권문수족의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려 시기는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가지고 시대 구별해 봤습니다. 맨 앞 시기에는 호족, 고려 초기, 성종 때쯤부터는 문벌 귀족, 그리고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이렇게 지배층이 변해갔었죠. 자, 북학론을 주장했다. 누구 얘기입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들 얘기였고요. 화랑으로 선발했던 거는 신라 때 있었던 사회제도였죠.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있었던 가 지배층의 회의였고요. 백제부운동은 당연히 백제 귀족들이 했겠지. 그리고는 조선시대, 이거는 신라, 고구려, 백제 선택지가 하나씩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 고려 시기에 호족, 문벌귀족, 권문수족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정답은 5번
원간섭기의 지배 세력입니다. 라는 것까지. 다음 문제 갈까요? 자, 3번입니다. 쉽게 풀어나가고 있죠, 지금. 밑줄신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필사적으로 왜군에 맞서 싸우는 조선군 조총으로, 조총, 이 총을 들고서 부산진을 공격하는 왜군입니다. 우리나라는 활이 주무기였는데 활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었던 조총을 들고 와서 우리가 결국 연전연패했다는 그 전쟁이죠. 지금 왜군과 싸웠고 부산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책 좀 읽어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일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7년에 걸친 전쟁 초기 모습을 그린 부산진 순절도의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 이름이 뭘까요? 임진년에 있었던 왜들의 난,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표현하죠. 1592년 조선사를 전기와 허기로 딱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으로부터 한 30-40년쯤 뒤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합쳐가지고 보통 두 개의 난이다. 그래서 양난이라고 표현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난 앞과 양난 뒤가 상당히 조선사는 바뀌어 나갔구나 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임진왜란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부산진 왜군 보고 전쟁 이름 기억해 두시고 그 전쟁 중에 있던 사실이 뭔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입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종무는 세종대왕 때 대마도,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했던 그런 장군이었고요. 세종 때 있었던 조선 초의 일입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크게 이겼다. 이 정도야 우리가 그래도. 임진왜란 그러면은 아직 3월 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고등학교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군이구나 정도는 그래도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임진왜란, 이순신이 명량 대첩. 엄밀히 말하면 임진왜란 뒤에 있었던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에서 이제 7년 동안이었는데 정유재란이 또 한 번 다시 쳐들어옵니다. 정유재란 때도 사건입니다만 큰 틀에서는 임진왜란으로 묶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요거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고려 초에 있었던 거란과의 싸움이었고요. 홍종래가 평안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던 사건은 1811년 세두정치기 초기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건 밀란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전쟁, 요 세 개, 귀주대첩, 살수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명량대첩 전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때 요 세 개를 보통 우리나라의 3대첩이라고 표현하는 전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온 전투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사 형성평가. 수업 주제는 무신직공기 농민 천민의 저항.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주제를 묶어서 보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렇게 주제를 주고서 관련된 내용을 찾는 문제라든가 이런 유형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익숙해져 보세요. 자, 무신직공기에 있었던 농민과 천민들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무신직공기에는 워낙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수많은 하층민들의 봉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김삼이, 효심 등의 밀란이었습니다. 운문, 초전 등 경상도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에서 차별에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망이망소이예요. 공주 명학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망이망소이가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만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거 연결해야 될 텐데, 만적은 최충헌 집권기, 최충헌의 노비였습니다. 노비였는데 신분 해방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최충헌 집권기 노비로서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봉기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했습니다만 신분 해방을 외쳤던 노비였구나를 놓고서 푸시면 되겠죠? 당의 침입가 아니고요. 이건 신라 당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시기겠지, 그죠? 삼정문란의 시정을 요구했던 거는 주로 이제 조선 후기 세두정치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전정과 군정과 환곡이라는 지배층의 어떤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봉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신라말 지배층의 수탈, 시기적으로 지금 고려 무신집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고려 시기 무신집권기와는 거리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신라말 지배층의 수탈을 한 거였던 대표적인 사건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게 될 진성령 때 있었던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 그러면은 근대기의 개화 정책이잖아요. 그죠? 역시 이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신분 해방을 목표로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도모했던 인물이 바로 만적이구나. 그러니까 만적에 대한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다음 재료를 활용한 탐구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수리망 2년에 전진으로부터 승려 순도가 불상과 경문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소수리망 어느 나라 왕이죠? 고구려 왕입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가 전진에서 전래되었고요. 침류왕은 백제왕입니다. 소수리망이 서기 연도로 372년이에요. 여기 384년입니다. 연도 몰라도 괜찮아요. 한 12년 차이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다퉈가면서 이제 앞다퉈가면서 불교를 수용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나라는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요. 법흥왕은 이차돈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불교를 공인했던 왕입니다. 눌지마리간 때 불교가 고구려에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워낙 불교가 이제 귀족들을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귀족들이 반발했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부에서 공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흥왕 때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내 목을 베어보십시오.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목을 탁 뺐더니 젖 같은 하얀 피가 막 쏟았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하얀 피가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기한 일입니까? 그걸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소수리망, 침류왕, 그리고 눌지마리간이 불교를 수용했던 왕. 신라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6세기 법흥왕 때 불교를 정식 공인했습니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요 세 왕은요, 꽤 중요한 왕들입니다. 특히 소수리망과 법흥왕은 우리 시험 문제 곧잘 등장하는 왕이니까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불교 수용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소수리망 법흥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만 알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고려 아니고요. 유교 더더욱 아니고요. 고려기 성리학, 이건 안향이라는 인물이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갖고 들어왔었고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시기가 이미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유교 얘기들인데 유교와는 관련이 없는 불교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에서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하고 국가를 묻고 있네. 국가. 어느 나라인지 보셔야 되겠죠? 진골은 어떻고, 육두품은 어떻고, 오두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진골, 육두품, 오두품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방의 길이와 넓이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의 길이라든가 혹은 뭐 수레바퀴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까지 세세하게 규정했던 신분 제도입니다. 뭘까요, 이 제도가? 그래요, 여러분들 힌트 잡아야 되겠죠? 골과 품이 있죠? 바로 골품 제도. 뼈가 어떠냐, 타고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지배층을 구별했던 그런 지배층의 신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두품이라도 되면 일단 지배층인 거예요. 백성은 아닌 겁니다. 지배층들의 신분제. 어느 나라의? 신라의 골품 제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신라 찾아볼까요?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고려 윤관이라는 인물이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 이름이었고요.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기 이후가 돼야 과거제가 존재할 겁니다. 수원화성은 들어보셨죠? 정약용, 그 인물이 정조 때 이제 거중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쌓았다는 이른바 뭐 계획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수원화성이었고요. 화백회의는 신라 지배층의 회의체입니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 제가회의 봤었죠. 제가회의는 고구려 귀족회의,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 그리고 백제에서는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요게 정답 되겠네요. 22담로라고 하는 거는 백제 무령왕이 22군데 지방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백제의 제도입니다. 고려, 조선, 백제. 신라 거는 4번 하나. 됐습니까?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내린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한양을 보니 산수의 모습이 빼어납니다. 또 사방으로 통하기에 새 왕조 도부로 적절합니다. 어디 가요? 한양이라는 곳이 풍수지리에 따라서 산수의 모습이 참 좋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도읍이 되게 적당하답니다. 그래서 한양을 새 도읍을 했다는 거예요.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한 나라가 어디죠? 고려는 개성, 개경이 도읍이었고요. 조선은 한양,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여기가 도읍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에요. 조선에서 처음으로 한양을 새 왕조의 도읍으로 했던 왕이라면은 조선을 세웠던 왕, 태조겠지. 그렇죠?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조선의 태조입니다. 자, 조선 태조 때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태조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만들었다는 4번이 답인 것이죠. 그죠? 오수경은 신라의 지방행정구역 이름이었고요. 신라 통일 이후에 수도 경주가 한 군데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기 그리고 고구려 때 있었던 성입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 당을 맡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지금의 압록강 있는 데쯤부터 거란과 여진족을 맡겨 쌓았던 성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와 고려의 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노비안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광종이 노비를 살피고 검사하는 법입니다. 억울하게 신라 말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제도, 그게 바로 노비안검법이었고요. 팔만대장경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팔만대장경판은 고려 시기 때 몽골이 쳐들어오자 지금 우리 합천 해인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불경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목판으로 인쇄해가지고 목판으로 깎아가지고 뭔가 불심으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그런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팔만대장경판이죠.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구나. 어렵지 않죠, 이 문제도요? 자, 이 정도로 7번 문제 마무리할게요. 다음 바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세종대에 있었던 민족문화의 발전 사례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세종대왕 때의 민족문화입니다. 앙불구가 뭐죠? 솥을 이렇게 눕혀놓은 듯한, 그러니까 솥이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우러를 앙자의 솥부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해시계.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해가 이게 눈금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해의 그림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치국이는 우의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이겠네요. 그죠? 강우량을 재는 그런 기구였고요. 칠정사는 7개가 돌아가는 계산. 7개가 뭘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늘에 있는 7개 행성이 돌아가는 그 달과 별, 해와 더불어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날짜를 계산하는 일종의 달력, 역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자주적인 역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 그리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겠죠. 세종대왕 때 있었던 대표적인 민생안정책입니다. 여기 더해가지고 가에 들어갈 게 뭐냐는 건데, 새로 만든 소리글자 28개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든 소리글자 28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했고요. 국가의 정책을 알리는 데도 활용했겠죠. 그죠? 나란 말싸미 써 있잖아요. 그죠? 나란 말싸미 증곡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아니 할세로 시작하는 세종대왕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삼국사기는요, 고려 시기에 쓴 삼국시대의 역사책입니다. 고려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고려 왕조에서 만든 삼국의 역사책이고요. 삼국유사는 요 삼국사기에 빠진 것들, 유는 나물 유자입니다. 빠진 것들만 모은 이야기책으로 고려 원간섭기에 일연이라는 스님이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그런 책이었고요. 동의보감은 허준이라는 인물이 만든 뭘까요? 동양의학서겠죠. 의학서. 그죠? 의서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전쟁 끝나고 그들을 약간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의서가 동의보감이었고요. 경국대전은 나라를 경영하는, 다스리는 큰 법전,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성종 때 만든 조선의 가장 완성된 법전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린 이유가 역사는 결국 한자거든요. 한자기 때문에 이 한자 뜻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자들이 많아요. 교훈할 때 훈자, 가르치다, 백성, 바를 정자, 소리 음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한자의 뜻을 좀 파악한다면 상당히 쉽게 책 이름도 기억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용어들도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귀에 있게끔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대저 가의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가 멸망하여 폐허가 되자 누가 대조영이 유민을 어느 나라 유민을 고구려 유민을 수습해서 세운 나라였겠죠. 무왕 때는 중국의 등주라는 지역을 공격한 적도 있었고 남쪽으로 일본과 교류하고 서쪽으로 돌궐과 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유민들이 만든 나라이고 대조영이 세운 나라 그럼 딱 발해가 떠올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자, 지금 이 발해는요 고구려 옛 땅에 세워진 나라로서 남쪽으로는 일본과 교류했었고요. 서쪽으로는 돌궐, 여기 돌궐은 민족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돌궐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투르크 한자로 쓴 게 돌궐입니다. 투르크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일본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돌궐과 남쪽으로는 일본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여기 있던 당과 이쪽에 있던 신라와는 약간 초창기에 적대적인 나라에 있었던 게 바로 발해였습니다. 왜요? 아니, 고구려가 발해 유민들이 세웠다며. 지금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발해하고 당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당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중국의 떵저우라는 산둥반도 지역의 떵저우를 공격해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는 나라가 바로 발해였습니다.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해동성국. 한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한 9세기쯤 되면은 이제 발해도 당을 인정하고 당도 발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이 동네에서 이제 성장했던 게 발해였어요. 그래서 바다의 동쪽에 있는 융성한 나라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든 왕실 도서관입니다. 이 규는 별자리 이름인데 왕을 가리키는 별자리가 규성이에요. 그래서 왕의 문장을 모은 집이 바로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 정조 때고요. 조선 후기. 금관가를 병합한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신라 법흥왕 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었죠. 금관가를 병합했었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나라는 고구려죠. 고구려는 처음에는 졸본 지역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다시 남진 정책을 위해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고요. 지방행정국을 팔도로 나눈 나라는 발도강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고려는 오도양계라는 5개의 도와 국경 2개, 오도양계라는 지방구역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 이게 팔도로 재편되었습니다. 조선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조선, 신라, 고구려, 조선. 알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은 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했더니 새 학생이 똑같이 생겼네요. 이모티콘이 없나? 자, 영조는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했어요. 누가요? 영조가요. 정조는 소론과 남인 세력을 등용했어요.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여러 당파 중에 하나인 소론과 남인들을 함께 등용했었고요. 이는 모두 영조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에 했던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가 되면은 붕당들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이러면서 붕당들이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간에 이제 견제와 규형도 있었지만 서로 간에 상대 당파를 막 모략하기도 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적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당파 간의 대립을 약간 극복하고 뭔가 왕권을 강화하면서 신하들을 왕의 입장에서 아우를 목적으로 아이 붕당들아 너무 싸우지 말고 모두 고르고 평평하게 탕탕평평이라고 합니다. 고르고 평평하게 탕탕평평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영조와 정조가 이른바 탕평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가 했던 왕권 관책을 탕평책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정의만 파악하고 있으면 역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림들이 입었던 화, 사들이 입은 화를 사화라고 불러요. 16세기 때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만 훈구와 사림의 대립 속에서 사림이 입었던 화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고요. 삼국통일은 좀 너무 멀죠. 생뚱맞죠. 삼국시대 있던 일이고 삼국 마지막에 신라가 통일하죠. 세수정치는 탕평보다 약간 뒤의 일입니다. 19세기 정조가 죽은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이 왕이 오르면서 순조 때부터 왕의 친척, 외척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세도정치라는 약간 불안한 정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기, 고려 중기 때 묘청이라는 인물이
들어본 적 있죠? 이것도 묘청이 서경으로 도읍으로 옮기자라고 했던 고려 귀족들 사이의 권력 싸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게 얼마 전에 풀어봤어요. 반 지나갔습니다. 할만해요? 자, 호흡이 좀 빠릅니다만 잘 따라오십시오. 이것도 고등학생이 되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기사의 취지에 따라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나라빚 1,300만 원은 우리나라 대한제국입니다. 근대기 일이군요. 존망에 직결된 것이니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못 갚으면 망하는 것이다. 나라빚을 갚아보자 라는 운동이에요. 2천만 명이 3개월 동안 담배도 끊고 20전씩 모으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을 테니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아보자 라는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국채를 갚아보자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나라빚을 갚아보자. 우리 1997년에 IMF 사태라는 게 왔습니다. 나라가 이제 국가가 약간 부도 비슷하게 와가지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어가지고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영어 시간 아니지만 그런 기구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라빚을 갚아보자면서 금모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금모기 운동이 1997년, 이게 1907년, 90년 만에 있었던 또 하나의 경제적인 구국운동이었던 셈이죠. 이 국제보상운동과 방금 얘기했던 금모기 운동은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제국기의 나라빚을 갚아보자는 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서양과의 통상반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대기의 나라빚 갚자는 운동이에요.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절단들입니다. 1차, 2차, 3차, 3번 정도 가는데요. 1880년대 주로 76년에 한 번, 80년에 한 번, 83년에 한 번, 3번 가는데요. 그때쯤에 있었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갔던 사절단들을 수신사라고 불러요. 관계였고요. 구식군인 주도로 일어난 사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이모년에 있었던 구식군인들의 변란을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1882년 약간 앞선 일이고요.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고려 시기에 있었던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태조가 실시한 제도의 이름입니다. 고려 시기 제도고요. 방금 말한 국제보상운동은 보다시피 신문지상에 실렸거든요.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호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갈게요. 다음 절에서 학생이 선정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명의 이름을 선택하여 해당 인물 활동을 담은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한번 넣어봐요. 여기다가 김주화약을 체결하고 옥기의 뜻을 이루고자 준엄한, 이상하잖아. 박주화약 지기의 뜻을 원엄한, 이상하잖아. 그죠? 딱 보니까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봉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 준엄한 백성의 뜻이 집강소에 실현된다. 전봉준이 딱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죠? 이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전주화약이라는 화약이 나와 있고 집강소라고 하는 당시 농민들이 만들었던 지방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와 화약을 맺은 다음, 화해 약속입니다. 화해 약속. 화해의 약속을 맺은 다음에 농민들이 지방에서 자치했던 기구 이름이 집강소예요. 전봉준은 바로 그 주도 인물이었고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삼행시가 되겠네요. 재밌는 문제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삼행시 직교세 많이 하던데 TV에서도 보니까. 자, 학생이 선정한 인물 전봉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어떤 운동이라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다는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거중기를 설계했던 인물은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정약용이라는 인물이에요.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서양의 기기도설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설계도를 보고 거중기를 만들어서 큰 돌을 이제 끌어올리는 도르래 같은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녹로,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수원 화성의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갑신정문을 주셨던 인물은 김옥균 등의, 여기 있는 김옥균 등의 급진개합하고요. 이토 흐름을 처단한 인물이 누굴까? 여기는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청과의 통상 확대를 주장한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고요. 박지원은 북학파 실학자라고도 불리는 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됐습니까? 정답은 전봉준 3번 되겠구나. 이런 재밌는 문제였군요.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예전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 이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바꿨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나주역에서 한국과 일본 학생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주, 광주 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쫙 퍼져 있었던 독서회, 성진회 같은 책 읽는 북클럽 모임 같은 거예요. 이걸 타고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불러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학생이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과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가 독립운동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고요. 이 60만세 운동 직후에 신간회라고 하는 좌우압작 성격의 민족유일당이 구축이 됐고, 이 결성된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까닭에 신간회 회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신간의 지원을 받았구나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세요. 1번이 정답입니다. 광무개혁은 국권 피탈 전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상당히 자주적인 개혁이었고요. 임술 농민분기는 세두정치기에 있었던 경상도 진주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거 세두정치기의 사건이었고요. 고종 강제퇴위에 반대했다라고 돼 있는데 고종의 퇴위는 역시 국권 피탈 전 1907년에 고종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분이 특사로 파견됐는데 이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의병투쟁도 일어나고 대한자강회 같은 애국계몽단체가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국권 피탈 전의 일이고요. 영남 지역 유생들이 주도한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남 만인소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대기 1880년대 개화 정책과 특히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유생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죠. 영남 지역 유생 10,000명이 모여 일으킨 사건이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라고 불러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사건이고 이건 전부 다 그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바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로 내거리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관민공동회, 관과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회가 열렸는데 19살이었던 나도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어떤 얘기를 했답니까? 각종 이권을 외국인에게 주지 말자 라고 하면서 헌의 6조를 결의했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관리들 앞에서 관민공동회니까 관리들 앞에서 정부 잘못을 막 비판했던 이때가 1898년 우리나라 신분제가 폐지된 게 1894년 그러니까 신분제가 폐지된 지 불과 한 3,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때 정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규탄 대회를 갖고 있는 아주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을 주도했던 단체 이름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근대기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의 일종으로 반정부 활동도 전개하고 다양한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한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가 맨 처음 했던 활동이 바로 독립문 건립이에요. 청으로부터의 독립, 나아가 열강들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면서 독립문을 지금 서대문 지역에 건립했던 게 정답이고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70년부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농촌 근대화 사업이고요.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0년에 창설한 정규군입니다.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으로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고요. 대동법은 광해군 때 농민들의 세금을 공납 부담을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한 내용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얘기, 요 현대사 얘기.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일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15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주제가 있는 답사 안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중심으로 외교장각, 초지진, 정족산성 등을 거쳐가는 답사 코스입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고종 때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이었고 미국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시기에서 외세들은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서울로는 관문에 있었던 강화도를 통과했어요. 좀 도시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강화도라는 섬이 있고 이렇게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강을 따라 들어오면 여기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에 바다. 백길로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지역 일대가 상당히 접전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초지진이 여기 있었고 경상성이 여기쯤 있습니다. 강화도 전역에 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외교정각은 정조가 만든 규장각의 외규장각입니다. 서울에 있는 규장각이 위험할 경우에 주요 문서를 섬에다 보관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한 게 바로 외규장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이제 프랑스군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병인양육 때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부가 이제 반환되었습니다. 임대 형식으로요. 자, 지금 여기는 강화도란 지역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삼별초는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으로 몽골의 끝까지 맞서싸우면서 제주도를 피신했던 세력들이었고요. 영국은 근대기에 불법으로 한반도 남해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수군의 큰 승리 한산도 무슨 전쟁? 임진왜란 때 했던 일이죠. 임진왜란. 장보고 해상활동 거점인 완도. 장보고는 신라 하대, 신라 후 말에 있었던 해상 세력으로서 해상왕,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해안의 어떤 그 교역권을 장악했던 그런 신라의 걸출한 장군이었죠. 정답은 강화도 3번 되겠네요. 자, 16번 볼까요? 16번입니다. 다음 신문에 나타난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시기 문제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요,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조선 총독부가. 나라를 빼앗았던 조선 총독부, 일제가 만든 거죠. 총독부에서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들의 지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반면 한국인 소장농들은 기존의 권리를 다 잃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땅을 빼앗고 나아가서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이 실시한 사업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요거는 나라를 빼앗자마자 총독과 나라를 빼앗자마자 우리 한국인들이 세금을 낼까요? 안 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세금을 걷고 재정 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1910년대 이른바 일제의 무단 통치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이 시기에는 각종 폭력으로 우리 민족들을 탄압했었기 때문에 경찰 대신 헌병들이 투입되어, 헌병은 군인의 경찰입니다. 헌병들이 투입되어 경찰 업무를 대행했던 아주 무서운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비변사는 조선시대 때 변방의 일에 대비하기에 만들어진 임시회의체였습니다.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이 전쟁 어떡하지? 하고 회의하는 조선시대의 회의였고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군포를 내요.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을 내고 있었는데 그 옷감 내는 거를 양반에게도 부과하게끔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집에다가 호에다가 포를 부과함으로써 양반들도 세금을 내겠던 그런 제도입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 방금 말한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제도입니다. 영조 때 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인당 한 필로 줄여 해서 만든 게 바로 균역법이었고요. 대한국국제는 좀 전에 봤었죠. 대한제국, 그 정부에서 만들었던 헌법 비슷한 대한제국이었던 그 제도입니다. 1899년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군주의 국가이다 를 표방했던 그런 글이 바로 대한국국제였고요. 일제강점기 사건은 5번 하나밖에 없군요. 조선 얘기고요. 이건 대한제국 얘기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17번 문제입니다. 미추진 이 전투가 있던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되었습니다. 왼쪽의 우표는 이 전투 승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된 우표로 김자진, 홍범도 등의 독립군 부대가 1920년에 김자진, 홍범도 등의 독립군 부대가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고 되었습니다. 무슨 전투일까요? 홍범도 장군이 치른 전투가 봉오동 전투라는 게 있었고요. 영화로 제작이 됐죠.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했던 일본인들이 일본군을 막 만주로 보냈습니다. 그 보내자 도망가던 또 이제 이동을 하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부대와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부대가 열함을 해가지고 함께 치른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봉오동, 청산리 두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두자
화가 난 일본은 이 독립군을 잡아들일 재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숨겨주고 같이 싸워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자 이 독립군 부대가 활동하고 있던 지역에 막 주민들을 다니면서 학살했던 이른바 간도 지역의 주민들을 대규모로 참살했던 간도참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문에 결국 일본이 일으켰던 간도참변으로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은 간도 지역이에요. 그 간도 지역이 어디냐? 두만강 이북 지역, 바로 지도의 가 지역입니다. 이 동네예요. 여기 봉오동 전투가 요쯤 되고요. 청산리가 요쯤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간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 만주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정답은 1번 가를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뭐 우리나라 서북 지역쯤 되는데요. 의주, 지금의 평안도 지역일 때입니다. 국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1920년대 일제강점기 구구의 만주 활동입니다. 다는 뭐 지금의 서울 근교, 라는 요게 산둥반도라고 하는 중국의 반도입니다. 산둥반도. 여기는 양쯔강 하구에 있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본토 지역이죠. 이 전투는 지금 만주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주 지역의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일제 탄압은 간도참변. 요 간도란 지역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간도협약 그래가지고 우리 땅일 수도 있는 이 지역을 일본이 청나라와 자기들끼리 협상을 맺음으로써 청나라 영토를 인정해준 땅, 그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일찍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일본과 청의 협상으로 결국 현재는 청의 영토가 되었구나, 중국의 영토가 되었구나. 그 지역 간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모나게 산 표시가 하나 있죠. 이 산이 바로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요게 두만강, 요게 압록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정도 이름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자, 다음 18번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밑줄 친 이 늑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늑은 억지로 하다는 뜻이고요.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군요. 즉 늑약은 억지로 한 약속인 것이죠. 1905년 일제는 억지로 이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무슨 늑약?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1905년이 을사년이에요. 이 사건을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요.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일본에게 거의 승기를 잡아가면서 차츰차츰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당시 일본을 후원했던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비밀 협약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말았습니다. 1905년 7월이었어요. 8월 달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후원했던 영국이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승인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자 전쟁이 사실상 끝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역시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마저도 일본에게 네가 가져줬다 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7월, 8월, 9월에 미국, 영국, 러시아 같은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던 일본은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꿀꺽 그러면서 1905년 11월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고종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는데 강제로 그냥 막 체결해버린 거지. 막 저녁 7시에 공무원 다 퇴근했는데 들어가가지고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때 이제 찬성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을사오적이에요. 이 오적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죠. 조약문도 엉망이고요. 국제법상 조약문의 규정도 못 갖추고 있고 뭐 도장도 없고 막 이래요. 이런 걸 찍어가지고는 마음대로 외교권을 빼앗아간 거지. 그리고는 우리나라 외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했던 겁니다. 이 통감부가 이때부터 설치가 되었던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갔던 그런 기구 이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척합이라고 하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외세와 화해를 배척한다, 화해 싫어 하고 만든 비석입니다. 신미양요 직후 양이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하자는 뜻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다 라고 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척합이었고요. 개경환도는 원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몽골 침입으로 우리나라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 때? 고려시대 얘기죠.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건 언제일까요? 요거는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서 고구려 백제와 고구려 차례를 멸망시켰던 삼국 통일기의 사건이고요.
사군육진 개척은 세종대왕이 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있는 북방 영토를 개척한 사건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 지금 고려, 고대, 조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결의안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시기 문제군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무력 침략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투를 중지해라. 군대를 즉시 38선 이북으로 철수해라. 라고 촉구하면서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지 라는 거예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이 내려왔나 봐요. 쳐들어오자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 전쟁은 무슨 전쟁? 6.25 전쟁이죠.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에 시작된 6.25 전쟁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침을 단행하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유엔군이 지원군을 보내줬고요. 이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전쟁의 전세를 역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남침 직후에 유엔에서 북한에게 권고라기보다 이제 경고하는 거지. 돌아가! 그럼 우리 쳐들어간다 그러면서 쳐들어간다가 아니라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6.25 전쟁은요.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시 국제관계의 정세상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런 정세 속에서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도 좌익계열과 우익계열이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내부적인 대립과 국제적인 대립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48년 8월 15일에 딱 만 3년 만에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당시 워낙 내부 대립도 있었고 국제 대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나타난 전쟁이 바로 1950년의 6.25 전쟁이에요. 정답은 5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가장 완성된 결정체를 보였던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1987년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민주화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이라는 사건으로 현행 헌법인 직선제 헌법, 즉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 수립 후 6월 민주항쟁 사이, 요 사이에 바로 6.25 전쟁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볼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 문제에 힘을 좀 내보세요. 가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요. 그에 따라서 허정 과두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부가 다음 정부로 갈 때 그 중간 단계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내각제와 양원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했대요. 헌법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서 새롭게 총선을 치렀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승리한 다음에 장면 내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통령 하야, 과두정부, 개헌, 새로운 정부의 수립이 되었던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렇게 사료를 보여주고서 이 사건이 뭘까를 묻는 건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1학년 때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2학년, 3학년 되면은 여기 좀 더해가지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선지를 찾는 게 나올 겁니다. 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에 들어갈 게 이거구나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1, 2, 3, 4, 5번에서 골라내시는 거죠. 이 정도 문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파악해야 되겠죠. 일단 답 알겠습니까?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통령이에요.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대통령에 취임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약간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1차 개헌인 발췌 개헌을 통해서 그다음 2차 개헌인 4.45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헌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자면 뭐라 그래 독재적으로 개헌을 한 거죠. 그런 개헌으로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거죠. 본래 대통령 두 분밖에 못해요. 두 분밖에 못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바꾼 다음에 자꾸 출마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치른 거예요. 56년의 부정선거, 60년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48년 한 번, 52년 한 번, 56년 한 번, 60년 또 한 번. 특히 60년에는 해도 넘어가지 4번째인데 지금. 그래서 이 당시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분노했던 거죠. 그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3월 15일, 60년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물론 부정이니까 당선이 됐겠죠. 당연히 국민들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겠지.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러면서 이미 부정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이거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들이 이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가지고 3월 15일 기점으로 빵 터진 거고요. 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 과정에서 마산에 있었던 시위에서 마산상고 1학년 여러분과 동갑내기입니다. 여러분과 동갑내기 고1 학생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 당시 마산상고 1학년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되고 한참 뒤 4월 11일에 발견이 됐는데 눈에 최루탄이 박혔었습니다. 이 최루탄은 이제 대모대를 진압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경찰들이 쏘는 그런 가스총 같은 건데요. 이게 눈에 맞아서 학생이 사망을 한 거지.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학생을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팅팅 푸른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겠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기까지 이어진 거지. 이거는 당시 정부 수립 후 불과 12년입니다.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게다가 국민들의 요청으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개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큰 거야, 그지? 그리고 그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거지.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4.19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운동이 아니라 혁명인 겁니다. 레볼루션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중요한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라는 사건. 앞으로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이 4.19 혁명은 앞서 봤던 6월 민주항쟁과 여기 5번에 있는 5.18 민주운동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로 꼽히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므로 잘 좀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있는 3.1운동 볼까요? 3.1운동 볼까요? 알고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만세 시위를 비폭력으로 전개했던 그런 운동이었죠. 중학교 때 배웠죠? 위정척사운동은 역시 용어 뜻,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근대의 유생들이 개항에 반대했던 그런 움직임,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불러요. 분하로드 운동은 러시아 말입니다. into people 이 정도 의미예요. 민중 속으로란 뜻인데 193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시기 때 여러 가지 일본의 그 교묘한 통치 방식 속에서 많은 언론 활동들이 막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문맹 퇴치를 통해서 민중들, 농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쳐서 같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키워나가자라고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역시나 의미가 있었던 언론계의 문화운동이었고요. 5.18 민주운동은 5월 18일 1980년 79년 12월 12일 날 군인 세력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는 이른바 신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나중에 대통령 하는 양반인데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자 신군부 퇴진을 외치면서 계엄령 철회를 외치면서 유신전당 타도를 외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 속에서 계엄군이 각지에 투입이 됐었고요. 그때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었던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충돌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무력으로 진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공산당의 책동이다라고 이제 보도하면서 호도했던 것이죠. 한동안 이제 약간 역사에서 좀 이제 음지했던 운동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요새 뭐 워낙 진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할 사건입니다.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정답은 2번.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혼자 풀 땐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같이 하니까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용어 뜻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불과 뭐 2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생은 아직 맛을 좀 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한국사가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 약간 감을 잡으시는 그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험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용어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그 내용에 초석을 다진다 생각하시고 이번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본 강의에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점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